50대가 넘어가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준비한 걸까? 혹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할까? 한창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압박과 고립감이 밀려오는 현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이 충격적 상황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진짜로 겪게 되는 일들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 은퇴 후 기다리는 건 지옥? 대한민국의 충격적 현실. 50대와 60대, 우리 인생에서 한창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순간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삶을 바쳐 일했는데 갑작스레 찾아오는 경제적 불안, 역할 상실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죠. 오늘은 은퇴 이후 진짜로 겪게 되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압박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 사례로 한 55세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연봉 1억 원을 받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 비용으로 주거비, 식비,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은 50만 원. 평소에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외식을 한번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통장이 빠르게 바닥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자신의 고정 비용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에 맞춰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사회적 고립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감정. 은퇴 후 가장 힘들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0세에 퇴직한 김 씨는 평생 교사로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고 나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집중했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졌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을 위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건강의 경고 신체적, 정신적 위기. 또 다른 사례로 58세에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바빠 건강검진을 미뤘던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당뇨와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 장애까지 겪게 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철저한 운동 계획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와 요가를 병행하며 몸을 돌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한 박 씨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 문제만큼이나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은퇴 후의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 경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은퇴 전에 자신의 생활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재의 소비 수준을 조정해 보세요. 퇴직금을 단기적으로 써버리지 말고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은퇴 후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여유를 위해 명상이나
상담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50대와 60대는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자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기대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50대와 60대라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혹은 퇴직금이 있으면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이나 퇴직금이 우리가 예상한 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8세에 은퇴한 한 부부가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넉넉해 보이지만 집 관리비, 식비, 병원비 등 고정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산을 깎아 먹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금만 믿지 말고 최소한 23가지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둘째,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불안 속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은퇴 후 역할 상실감과 고립이 몰고 오는 정신적 위기.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할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평생 일해오던 직장을 떠난 뒤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상실감은 상당히 크죠. 저희가 상담했던 한 62세 남성은 은퇴 후 집에서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하는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느낀 겁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은퇴 후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새로운 목표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건강 문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폭병. 은퇴 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생활하던 한 60대 남성이 1년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었고 고혈압과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 어떤 것이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 예를 들어 생선, 채소, 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 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절제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사회적 활동 계획.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습관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곧 나의 미래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그 시작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50대, 60대 여러분,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해보니 지옥이었다. 한국 돌아오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면서 동남아 어딘가로 가서 편안하게 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따뜻한 기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그리고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의 MMEH 멀레이저 마이 세컨드 홈 등으로 한때 꽤나 인기였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60줄에 들어서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니 말레이시아로 은퇴 이민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들어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생각보다 고충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낙원일 줄만 알았는데 지옥이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저를 비롯해 은퇴 준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단순히 물가 싸다, 집값 싸다 같은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3가지 사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1. 물가 싸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보다 더 써요. 김 씨의 사례. 첫 번째는 65세의 김 씨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도 은퇴 후 소일거리로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몸도 편히 쉬고 돈도 아끼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이민을 결심했대요. 처음에는 동남아 나라들은 물가가 워낙 싸다더라. 한국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쓰던 걸 100만 원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근데 막상 와보니 그 싼 물가라는 게 꼭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 씨가 살던 지역 쿠알라룸푸르 도심 근방은 월세 자체가 생각보다 꽤 비쌌대요.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지역은 주거비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그것도 저렴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거기에 더해 김 씨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는 걸 몰랐대요.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촘촘하지 않고 택시도 지역에 따라 요금이 들쑥날쑥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려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었죠. 음식도 현지 식당들은 물론 저렴한 편이지만 장기 거주하려면 한국 식품이라든가 좀 더 서양식 마트의 콜드 스토리지, 빌리프레시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요. 그때는 물가가 한국보다 오히려 더 나간다고 느낄 만큼 비쌌다는 거예요. 현지인처럼 맨날 로컬 음식만 먹으면 싸게 살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몇 달 지나면 질리고 건강 문제도 신경 쓰여요. 결국 내가 원하는 식재료나 퍼밀리어한 음식 사 먹으려니까 돈이 더 드네요. 라고 김 씨가 한탄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서 퇴직금과 연금으로 턱턱 쓸만하다고 여겼던 김 씨의 예산이 줄줄 새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싸다는 말이 모호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한 거죠. 김 씨 말씀으론 은퇴 이민이라고 해서 다 저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한국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슬슬 마음이 흔들린다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 가기도 겁나고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막막해요. 박 씨의 사례. 두 번째는 70대 초반인 박 씨 얘기입니다. 박 씨는 진작부터 동남아 지역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십수년 전부터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곳을 가끔 여행 다니면서 은퇴 후 거주지를 물색해 왔던 거죠. 박 씨가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 수준이 동남아에서 그나마 괜찮다는 평판이었어요. 태국도 의료 관광으로 유명하지만 박 씨는 말레이시아가 종교, 문화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민 후 실제로 생활해보니 문제는 병원에 가는 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는 거였어요. 일단 병원까지 이동할 때 교통 문제가 있어요. 한국처럼 가까운 동네에 아무 병원이나 팝업처럼 있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소문난 사립병원까지는 꽤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말레이시아 병원은 영어를 쓰기는 하지만 박 씨는 영어가 서툴러서 진료 전에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대요. 특히 나이가 들면 통증이나 질환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허리가 좀 아프면서 소변 시에도 약간 통증이 있고 때때로 머리가 띵하니 어지럽다는 식으로 증상을 세세하게 말해야 하는데 이걸 영어로 풀어서 전달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도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찮고 예약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 씨는 한 번 심혈관 쪽으로 응급실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상급 병원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여기서 장기 거주한다고 다 현지인 취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 문제도 복잡해요. 나도 은퇴하고 온 사람인데 갑자기 큰돈 나가면 정말 난감하죠. 그렇다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가서 치료받자니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항공료도 꽤 들고요. 박 씨는 솔직히 병원 때문에라도 차라리 한국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다라며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3. 딴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 답답해서 돌아오고 싶어요. 이 씨의 사례. 세 번째는 60대 후반 이 씨의 경우예요. 이 씨는 은퇴 후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겠다는 낭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점에 끌려서 이민을 결정했는데 의외의 폭병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문화적 외로움이었죠. 한인 커뮤니티가 있긴 해도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또 생각보다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각자 사는 지역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서 약속을 잡기가 생각처럼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지인들과 친해지려면 언어나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잖아요. 처음엔 해외 라이프가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좀 지치네요. 친구 한번 만나려면 차 타고 1시간씩 가야 하고 운전도 버겁고 언어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민족, 다언어 국가라 영어가 통하긴 해도 모든 사람이 유창한 건 아니거든요. 가게나 시장에서야 간단한 영어로 대충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 터놓을 만한 현지 친구 사귀기는 훨씬 어려운 문제죠. 이 씨는 젊었을 때야 외국 나가서 사는 거 재밌고 공부도 되고 좋았을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다 힘에 부쳐요.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틀린 영어로 몇 마디 하는 게 전부라 답답해 미치겠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민 비자나 장기 체류 허가 문제도 자꾸 변동이 생긴다는 게 골치였대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장기 체류 조건에 MMEH 관련 규정을 수시로 변경하기도 하고 서류 준비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게 바뀌곤 하거든요. 이 씨는 괜히 이러다 나중에 비자 못 받아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싹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라는 불안감까지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현실적인 조언과 마무리. 위 세 가지 사례만 봐도 말레이시아 은퇴이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남아라서 물가 싸고 기후 좋고 관광도 편해서라는 환상만으로 결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 말레이시아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통용되고 다민족 문화라서 음식도 다양하고 자연 경관도 아름답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말레이시아 생활을 좋아하고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 후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면 재정 계획, 건강 문제, 문화 언어 적응도, 지역 사회 커뮤니티 지원 등 여러 측면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요. 한두 번 여행 가서 반한 느낌만으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지금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시라면 다음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직접 한 달 이상 살아보기 여행이랑 장기 체류는 천지 차이입니다. 현지 병원, 마트, 교통, 생활 패턴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확인. 이미 말레이시아에 사는 한국인 커뮤니티 혹은 교민단체를 미리 찾아 정보를 얻고 사전에 연락처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의료보험 긴급 상황, 대비책 마련. 말레이시아 현지 병원비나 해외 보험 정책을 잘 조사하시고 한국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플랜도 짜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재무계획 점검. 동남아 싸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지역마다 차이가 크고 원화 환율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비자 체류 규정 확인.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민법이나 장기 체류 프로그램 MMEH 등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변동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는 저 사례들처럼 힘들지 않고 잘 지내는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이런 문제들의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60대, 70대에도 건강하다고 해도 80대, 90대 넘어가면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때 외국 땅에서 재정, 의료, 언어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지옥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차라리 한국에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불쑥 찾아올 수 있죠. 결국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입니다. 낙원 같은 삶을 꿈꾸며 무작정 떠났다가는 김씨, 박씨, 이씨처럼 그냥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한숨 쉬게 될 수 있어요. 혹시 말레이시아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그곳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최소한 36개월은 시험 거주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당장 한 달 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 스노보드족 스타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에 올인하기보다는 유연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도전 정신으로 이런 해외 생활을 즐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안정감과 편의를 더 중시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 해보니 지옥이었다. 한국 돌아오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은퇴 후의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게요. 연금 200 받았는데 통장에 남는 건 120. 진짜 이유는 이것. 이제 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매달 2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면 적어도 생계비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죠. 그런데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나면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아니 분명 200이 들어왔는데 왜 남는 게 120밖에 안 되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 두 복병이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 고정비용이 당신의 연금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연금에서 빠져나가는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사례도 3가지나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사례 1. 나는 공무원이라 괜찮을 줄 알았지. 63세 박모 씨. 박 씨는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자타공인 모범 퇴직자입니다. 퇴직 후 매달 2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남는 돈은 고작 130만 원. 건보료 25만 원, 소득세 지방세 10만 원, 거기에 기초연금 탈락까지. 게다가 아내는 국민연금을 겨우 40만 원 받아 생활비가 항상 빠듯했습니다. 연금만 믿었지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 박 씨는 지금 동네 마트에서 주 3일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 국민연금 180, 난 괜찮은 줄 알았어. 자영업자 출신 이모 씨. 이 씨는 서울에서 25년간 미용실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연금도 잘 납부해서 월 180만 원이 나왔죠. 하지만 자영업자 출신이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서 건보료가 무려 35만 원. 소득이 없어도 연금 수령액과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 거죠. 게다가 딸이 결혼한다고 도와준 전세자금 5천만 원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습니다. 결국 연금의 13 이상이 빠져나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20도 안 됐습니다. 3사례 3. 무주택자면 괜찮지 않나요? 60세 김모 씨의 오산. 김 씨는 60세 무주택자입니다. 퇴직 후 단독주택 전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 수령 중인데요. 보증금이 2억 원이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확 올라갑니다. 난 집도 없는데 왜 건강보험료가 이리 많이 나와요? 보건복지부는 보증금 간주 자산으로 보고 건보료를 매깁니다. 즉, 집이 없어도 전세든 월세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고액 건보료가 나옵니다. 김 씨는 현재 매달 약 2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금은 약 130만 원 남짓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1. 세금,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기초공제액을 넘기면 그때부터 세금이 붙어요. 연금 소득이 월 10만 150만 원까지는 거의 비과세지만 월 200만 원 이상이면 점점 세금 비율이 올라갑니다. 공무원 연금은 더 빨리 과세 구간에 진입합니다. 2. 건강보험료. 연금생활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가입자 기준이 아주 깐깐해요. 소득연금, 임대소득, 이자 등 모든 게 포함. 재산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자동차 보유 시 추가 보험료 부과. 예를 들어 연금 200만 원 전세 2억 원 자동차일 때 건보료가 2,540만 원도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탈락. 연금이 일정 이상이면 기초연금월 최대 32만 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은근히 큰 손해예요. 월 200 받다가 30만 원 기초연금 못 받으면 사실상 실수령은 170입니다. 게다가 소득인 정액 기준 때문에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건보료 기준 미리 계산해보기. 퇴직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예상 건보료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특히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연금 수령액 전략적으로 조절하기.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미루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고 과세 기준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시 연금 수령 유예도 고려해보세요. 3. 자녀에게 증여 전 신중하게 판단하기. 전세보증금, 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본인 명의 자산이 줄어들어 건보료도 낮아질 수 있지만 세금과 향후 노후 자금 부족 위험도 따져봐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금은 분명 은퇴자에게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수령액만 보고 결정했다가 실제로는 쓸 돈이 예상보다 적어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퇴직 전에 꼭 계산해보고 은퇴 후엔 건보료, 세금, 기초연금 요건까지 꼼꼼히 따져야 당신의 통장에서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연금 200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게 바로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매달 얼마가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즉, 은퇴 생활비의 현실적인 기준과 불필요한 지출 줄이는 과학적 소비 전략으로 이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그럼 이 주제를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다음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매달 얼마가 있어야 은퇴 후 안심하고 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매달 200만 원이면 되겠지? 아니면 250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당신에게 진짜 적당한 생활비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2023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70만 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1인 가구인지 부부가 함께 사는지 지방인지 수도권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필요한 연금도 줄어든다. 경제학에서는 절약의 한계 효용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이라도 쓰는 항목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외식에 쓸 때보다 10만 원을 건강식재료에 투자할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유지비, 과도한 통신비, 보험 중복 가입, 의미 없는 구독 서비스, 이런 고정 지출을 줄이면 매달 2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으로도 체감상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은퇴자들이 월 120만 원으로도 만족도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고령자 생활실태조사 2021. 이 행복한 노후는 수입이 아닌 소비 습관에서 나온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성공적인 노화 연구 하버드 스터디 어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재정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받는가입니다. 즉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만족하며 사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뇌 습관이 정신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75년간 추적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기 연구 중 하나로 많은 노인들이 수입보다 지출 조절 능력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3. 기억력과 소비 습관은 연결되어 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노년기 소비 패턴이 뇌의 인지 기능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즉흥적 소비는 전두엽 판단력과 자제력 담당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 홈쇼핑 소비는 외로움, 무료함, 일상의 목적 상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인지 기능을 지키고 싶다면 소비 습관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은 자기 조절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얼마를 벌어야 할까? 보다 어떻게 써야 할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은퇴 후 필요한 돈은 개인차가 크지만 무조건 많아야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소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도한 기대를 줄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월 250만 원 버는 어씨보다 월 150만 원으로 즐겁게 사는 B씨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금이 200인데 120만 원만 남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할 차례입니다. 자산 상위 10%, 퇴직 후에도 끝없는 생존 싸움, 믿기 힘든 현실.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분들조차도 은퇴 후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라도 퇴직 후에 생존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 상위 10%도 놓칠 수 없는 함정.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단순히 자산의 양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상위 10%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형태와 관리 방식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 경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낮아 긴급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씨의 부동산 함정.
김 씨는 평생 부동산에 투자해왔고 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해 현금 흐름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일을 해야 했고, 이는 그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재정 관리의 중요성. 둘째, 재정 관리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재정 관리에 소홀하면 은퇴 후의 삶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례 이 씨의 투자 실패. 이 씨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 셋째,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이나 장애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의료비 부담. 박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커버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요양비로 인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론, 철저한 은퇴 준비의 필요성.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 재정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상위 10%, 퇴직 후에도 끝없는 생존 싸움, 믿기 힘든 현실. 안녕하세요. 재정 전문가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흔히 부유하다고 생각되는 자산 상위 10%에 속한 분들이 왜 퇴직 후에도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이 많으면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산의 유동성 문제. 자산이 많다고 해서 모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위 10% 자산가들은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유동성이 낮아 급작스러운 현금 필요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이영수 씨의 부동산 함정. 이영수 씨는 평생을 부동산 투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대도시의 고급 아파트와 상가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갑작스러운 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원활한 매도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건강 문제.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큰 비용이 될 수 있으며 보험으로도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정희 씨의 의료비 부담. 박정희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커버할 수 있었지만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와 요양비로 인해 은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자산이 많아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3. 재정 관리의 중요성. 재정 관리는 단순히 자산을 축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비용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김미숙 씨의 투자 실패. 김미숙 씨는 젊었을 때부터 주식과 채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더 이상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득을 찾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철저한 은퇴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 상위 10%에 속하더라도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조언입니다. 자산의 분산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 걸쳐 자산을 분산시키세요. 유동성 확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비율 유지하세요. 장기적인 재정 계획. 은퇴 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세요. 또한 충분한 의료보험을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세요. 결론: 부유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것만으로는 은퇴 후의 불확실한 상황을 완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재정 관리와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여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준비된 만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